네,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매주 경제 상황, 특히 이제 부동산 상황을 짚어보고 또 앞으로 우리 국가 미래,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짚어봤던 이 DSR, 그것도 2단계 스트레스 DSR, 이게 7월부터, 오늘이 7월입니다. 7월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어요. 예. 이럴 수가 있나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연기될 걸로 예상하셨습니까? 아니면 놀라셨습니까? 놀랐습니다. 놀라셨어요. 사실은 네. 보통 이렇게 정책이라는 게 어떤 사전에 네.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굉장히 급박하게 나왔고 또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게 네. 그리고 막 DSR을 적용 안 한다, 스트레스를 적용 안 한다 이게 아니고 2달 연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큰 영향은 사실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네. 왜 이렇게 2달 연기했을까 이게 좀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랍기도 했고 네. 왜 그랬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랬지? 네. 근데 일단 정부에서는 네. 왜 그랬지에 대한 답은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네. 자영업이 힘들다. 그래서 아. 대출 규제하면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를 댔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PF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연착륙을 위해서 스트레스 DSR 적용을 이렇게 빨리 하면 그러니까 네. 예정대로 하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연기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근본적인 이유라면 좀 더 늘려줬어야죠.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든지 보통 그렇거든요. 저희가 6개월 단위로 정책은 끊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1년, 1년 유예, 2년 유예, 네. 6개월 유예 이렇게 하지 2달 유예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2달, 하필 왜 또 2달일까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자가 들어가. 의대 정원 2,000명. 저거 액트지오 동해 석유 개발하면 2,000조 한다. 이것도 2달. 네. 이가 들어가는.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 희한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책이 예정돼 있었는데 네. 특히 이렇게 대출 정책이나 이런 민생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예정대로 실행하거나 네. 아니면 시간의 여유를 갖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6개월 유예한다든지 1년 유예한다든지 이렇게 발표하는데 네. 2개월이다? 그럼 9월이거든요. 그렇죠. 곧 얼마 안 걸리잖아요. 2개월이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지?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냐면 네. 지금 어떤 정책이 나올 때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정책이 내놓고 테스트해 보는 거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까? 그걸 자꾸 시장에 대고요. 네. 아니면 가게나 경제 주체들한테 대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문제인 건데 사실 그 전에 검토를 한 다음에 충분히 한 다음에 나와서 실행 기간을 두고 사실 정책이 발효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시장에 대고 테스트를 자꾸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2달 한번 해보고 뭔가 자기네 의도대로 시장이 움직인다 그러면 더 연장할 테고 아니면 그냥 실행할 테고 이런 걸 해보는 게 아닌가. 이른바 이제 간보기 행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른 정치적인 것들도 좀 사실 많지 않습니까? 네. 일단 한번 발표해놓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 시장은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정치나 이런 것들은 한번 해놓고 아닙니다라고 정정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말씀드렸듯이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렇게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시험을 하려고 그러면 네. 경제 전반의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걸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결국 이게 이제 대출할 수 있는 그 금액 총액이 줄어들 테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시그널도 될 수가 있고 또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대출을 안 하는 그런 순효과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좀 눈여겨봤던 그런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예. 이제 말씀드린 게 금리가 인하되는 구간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가산금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내는 이자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도가 줄어드는 한도가 건데 줄어드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뭔가 특히 가계부채가 이렇게 과다한 상황이잖아요. 대한민국이. 네. 그러면 이런 정책을 통해서 좀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걸 조금 줄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단기적으로는 역설적으로 이런 효과는 있었어요. 뭐냐면 7월에 TSS DSR이 적용된다 하고 하니까 네. 그 전에 막 대출을 아, 많이 받은 예.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이게 연정되면서 오히려 대출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필요하다. 가계부채 안정성을 위해서는. 근데 이걸 자꾸 흔들면 근간을 흔들면 네. 조금 누가 믿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중요한데 네. 안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로 내려왔다. 그걸 보고 그리고 지금 집값 상승 조짐 때문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3년 만에 5천 건을 뭐 넘어선다, 육박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DSR 2단계 시행 연기되면 물론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빌리자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시그널이 그쵸. 이거 좀 대출 좀 더 하라는 거 아니야? 그쵸. 괜찮다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네.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계속 그런 신호는 줬어요. 뭐 빚내서 일종의 집사라는 정책을 계속 쓰긴 했는데 이제 이번 정책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좀 부양하려는 그런 모습. 이거는 이제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어쨌든 전 그 스트레스 DSR 시행을 연기하면서 내놓은 그 이유가 부동산 PF 연착륙을 하겠다라는 걸 확실히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심각하긴 해요. 한국에서 지금 부동산 PF가 거의 뭐 그림자 금융까지 합쳐서 200조 원이 넘는데 연체율도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이게 계속 문제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고민할 거잖아요. 이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쉽게 말해서 부채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걸 줄여야 된다. 그런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쉽게 말해서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매각이나 부채 조정을 통해서 그 부채를 줄이는 방법. 이걸 구조조정이라고 하죠. 두 번째 방법은 이 빚을 누군가 떠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누가 또 하나요? 그러면 그 가게가 특히 우리가? 무주택자, 돈 없는 사람들 빚내서 그걸 떠안으라는 거예요. 그 부동산의 부실한 이런 부분들을 네. 이른바 빚을 내서 그걸 좀 사라. 그렇죠. 그래서 그 사서 그 돈을 가게가 이제 빚내서 사는 그 돈이 기업에 흘러갈 수 있게, 그렇죠. 살아날 수 있게. 그렇죠. 지금 그 방향성이에요. 뭐냐면 스트레스 DSR을 고민하고 예.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중서민이나 무주택자분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왜 대출을 고민해요? 그리고 투자나 투기하는 사람들은 전세를 끼고 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서민이나 무주택자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이요. 근데 여기서 대출을 받아서 집 사라는 건 결국에는 건설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떠안으라는 얘기인데 이 방향성으로 지금 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을 왜 대출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구조조정을 시켜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 것은 기업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힘들게 만드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부자 감세 그렇죠.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렇죠. 법인세 깎아주고 또 이제 부동산 세금 또 깎아주고 상속세 깎아주고 막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일반 서민 중산층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혜택 받는 것도 없는데 감세 정책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빚을 내서 또 집을 사야 되는. 물론 누가 사라고 막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지만 빚을 더 쉽게 낼 수 있게 금리도 싸진다 그러고 또 지금 안 사면은 내가 평생 무주택자로 살 것 같아라는 그런 조바심이 들게 하는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등 떨미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주택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1주택자라든지 실수요자들이 많죠.
근데 그동안 어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집값이 급등했을 때 영끌이라고 했고 사실 그런 불안감을 계속 이게 노정에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이라든지 뭐 전문가라든지 이런 이렇게 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정부에서 대출해 준다. 그리고 대출이 제한돼 있다. 네. 이러면 사실 대출 받아서 집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그런 것들이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투자자가 받아서. 없다고 지난번부터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이 증가하고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 속내를 보면 기업이 갖고 있는 아니면 자산가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계속 이렇게 떠안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야, 이거 생각 못했던 부분이에요, 진짜. 네. 그 근데 기업들의 이게- 부실을. 이게 단기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은요. 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기업들은 무한 책임이요. 아니 유한 책임이요. 그렇죠. 주식회사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유한 책임. 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네. 기업이 구조조정하고 망해도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그래서 경제의 역동성이 거기서 나와요. 그럼요. 그래서 계속 스타트업도 생기는 거고 기업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게나 개인은 무한 책임이요. 물론 뭐 내가 채무 조정이나 이런 사항이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무한 책임이요. 그래서 빚을 가게가 많이 갖게 되는 순간 네. 구조 조정은 안 되고요. 계속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요. 그렇죠. 계속 빚만 갚아야 돼요. 네. 빚더미에 눌려갖고. 누가 나를 대체해주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예. 지점이에요.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소비가 줄어요. 아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소비가 줄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아, 쪼그라들죠. 그렇죠. 특히 한계 소비라고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막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밥 한 끼 더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서민들이 예를 네. 들어서 재정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임금이 증가하면 쉽게 말해서 편의점에서 도시락 드시다가 식당에 가게 되죠. 그럼 소비가 갑자기 2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부자들이 스테이크 먹다가 나 상속세 깎아줬다고 나 스테이크 하나 더 먹어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상속세 깎아주면요 스테이크 덜 먹을 거예요. 살찔까 봐. 그러면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렇게- 한계 예. 소비 성향 이런 차원 때문에 사실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소비가 우리나라 GDP 중에서 50%가 내수 소비인데 네. 그런 쪽에 소비가 잘 되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요 중서민들이나 이런 쪽에 소비가 증가해 줘야 돼요. 아, 그게 중요하군요. 근데 지금 빚을 일으켜서 여기에서 빚 부담이 가중되게 되면 네. 소비가 안 좋게 될 거 아닙니까? 아하. 근데 이런 상황이 똑같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 용어가 뭐냐면 예전에 2010년도, 13년도에 있었던 하우스 푸어예요. 빚 내서 집 사는데 계속 빚만 그건 집값이 올라가는 거하고 다른 의미예요. 집값이 올라간다고 내 집 바로 팔고 뭐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계속 빚만 갚아야 돼요. 쓸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는 네. 상황까지 간다. 지금 그걸 만들고 있다. 내수가 안 정부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스트레스 DSR 이걸 2달 연기하면서 들었던 두 가지 요인 네. 이유가 네. 자영업자 얘기도 했고 네. 부동산 PF 얘기했는데 부동산 PF 이거는 과연 어떤 게 과연 부동산 PF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길이냐 이걸 말씀하셨고 자영업자 문제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빚을 덜 내게 하는 그러니까 무리하게 빚을 안 내고 영끌하지 않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자영업자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야 매출이 증가할 거야. 그게 안 되고 있네 또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 자영업자가 좋아지는 방향성은 매출 증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빚 더 내줄게, 저리로 더 내줄게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걸 언제까지 버틸 겁니까?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가장 취약한 건 뭐냐면 빚으로 견뎌내는 경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부동산이 됐건 자영업이 됐건 지금 빚으로 견뎌내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견딜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빚으로 계속 쌓을 수는 없거든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점점 커지고 있다. 네. 그래서
뼈 아프지만 사실은 부채를 줄이고 이런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네. 계속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건설업이나 시행사들의 구조조정은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나.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미루잖아요. 미루면서 그쪽에는 연기하고 구조조정을 미루면서 네. 오히려 개인한테는 빨리 비드를 켜서 미분양 아파트 사. 그리고 빨리 가서 분양받아. 빨리 가서 대출 받아서 집 사. 네. 이런 정책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아, 지금 부동산 상황이 그러니까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조금 꿈틀대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집 빚내서 특히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네. 꿈틀대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도 전망이에요. 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또 집값은 떨어지게 될 테고 어려움이 사실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참 어렵습니다. 근데 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은 또 지난번 이른바 이제 폭등장에서 느꼈던 그런 박탈감은 또 가지게 될까봐 한번 겪었으니까 또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값이 그렇게 오르기는 그 당시부터 오르기는 사실은 네. 불가능하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격이 예를 들어서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거기다가 실수요자도 붙을 때 그런 가격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아파트를 특히 서울의 아파트를 살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아,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는 대부분 실수요자들인데 네. 그 수요가 계속 높은 가격을 받쳐주면서 증가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또 같은 역사가 반복이 될까봐라는 그런 조바심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진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역사가 어땠습니까? 네. 2021년도에 그게 극점이었는데 그 이후로 집값이 폭락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이거 고민하셔야 네. 된다. 사실 지금 집을 또 살려면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또 높은 가격에 사야 되는데 그 가격이 유지가 가능할 건가? 라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동네가 너무 좋아. 여기 꼭 살고 싶어. 그러면 평생 살고 싶어. 이렇게 되면은 좀 비싸더라도 아니면 빚을 좀 낸다고 하더라도 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수 있죠. 그건 예. 개인의 자유입니다. 예, 그렇죠. 개인의 자유인데요. 네. 저는 기회 측면에서는 좋은 시점이 반드시 온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집값,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집은 언제 사고 싶냐면 네. 오를 때 사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 언제나 사람들은 오를 때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떨어질 땐 사기 싫어하고. 더 떨어질까봐. 예.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언제 하냐면 언제나 네. 집값이 오를 때 대출을 일으켜서 사요. 그런데 반대로요. 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떨어질 때만 사요. 어려워. 네, 어렵죠. 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급한 거 아니고 정말 네. 좋은 집이고 내가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 지금이 우리 대표님 보실 때는 정말 좋은 때는 아니다라고 보시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설명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험이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뭐냐면 2009년도에 이제 유사한 경험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2007년까지 집값이 폭등을 해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집값이 폭락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2009년도에 지금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집값이 막 올라요. 아하. 무주택자분들이 막 실수요자들이 사면서. 근데 그 이후로 집값이요 5년간 빠져요.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수요가 지속될 수 있느냐가 수요가 중요한데 지금 수요가 지속되긴 되게 어렵다. 아,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요. 아, 근데 참 이게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힘들고.